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당연히 3월에 또 금리 관련된 소식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다음으로 또 이더리움과 어, 이번에 메타마스크 최근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금리 인상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건영 씨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이번에 1월 달과 2월 달에 그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줬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CPI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는 이유는 위험자산에 따른 수익성이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지갑에서 소비가 조금 더 가중이 됐다. 그러니까 즉 심리적인 요인이 좀 이번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에서는 별로 좋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뭐 6월에서 대부분 8월달 정도가 되면 저축률 추이가 거의 바닥이 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그게 지금의 소비 부분에 연결을 했으면 더 빨리 고갈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 영향성이 이번에 CPI를 상당히 자극을 좀 시켰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대 금리 폭은 뭐 6%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대급 연준이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CPI 부분 추이와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금리가 위에 있었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를 뭐 8, 10%대까지 올린다라는 주장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거의 최대치는 5.5에서 6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셔라 라는 사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얼마나 이제 무서운 발언을 할지가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M2 비중도 또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밖에 줄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팬데믹 이후 때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연준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오건영 씨는 이렇게 또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는 물가 추이를 생각보다 많이 못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23년도 하반기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PCE 3.5를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2%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로 좀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CPI도 생각보다는 좀 잘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2%가 괜찮은데 3% 위에 있으면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3, 4% 정도를 지속적으로 장기화된 모델로 구상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 현상이 어, 실질적으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스테이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CEO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잘 안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 가속도는 3반기 때까지는 계속 얼추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제 도달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목표값이 잘 안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실망감, 기대감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골드만삭스 CEO도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자산 관리가 아무래도 성장의 동력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내용은 그냥 옵션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라고. 예. 근데 이분의 취미는 또 DJ가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자기 취미를 놀리는 것도 논란에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여러 중요 소식들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게 되면 블러가 클레이
크리에이터 순으로 로열티 수익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또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도 저는 좀 동의가 되는 바예요. 보게 되면 블러의 지금 에어드랍을 자전으로 좀 돌리고 있다. 왜냐?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는 또 저라도 자전을 좀 받고 조금이나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레버리지를 조금 더 땡겨서라도 그렇게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 시점만 일단 스냅샷 시점만 딱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블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2차 에어드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주소들은 여기서 좀 걸러놔야겠다라는 공지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나무 쪽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 수량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장난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뭐 법률적 재정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 검찰 지금 동향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장난질하면 골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 창시자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문구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블록체인 쪽에 있는 산업군에 있는 직종이 그만큼 많이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이제 막 초창기이고 이제 막 이 학교에서도 저런 과정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인력난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더더더 몸값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국내 개발자 부분도 정말 비쌉니다. 예. 그리고 3D 환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게임 개발 엔진 유니티가 이번에 메타마스크 이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앱토스, 솔라나 뭐 이런 쪽을 사용할 수 있는 13가지 솔루션을 좀 포함을 시켰다라고 해서 메타마스크 쪽도 이제 커밍 순 뭐 이런 형태로 좀 기대해 봐라. 유니티와 뭐 제휴를 맺어 가지고 더더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가 P2E 활성화 계획 또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부분에 자기에 있는 파이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파이의 확장성을 가져간다는 건 메타마스크의 이제 활성화 추이에 있어서 나머지 경쟁사들보다 더욱더 우위가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은 상당히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마스크는 메타마스크대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성장 과정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번에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9월 시장 조성자 수수료 인하 덕분에 기간 거래가 유지가 좀 되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지난해 40%에서 50% 이상 늘었다. 그리고 현물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BUSD 물량이 줄어들면서 대체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고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물량은 순유입 물량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게 그거 가지고 지금에 있는 상황이 괜찮을까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쉘시우스가 팔콘X 이체 2.5억 상당의 WBTC 소각 예정을 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이제 풀어서 볼 필요성이 있냐면 말 그대로 이것도 디파이 부분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각을 했다라는 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바꾸어서 가져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제 뭐 쓰일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셀시우스가 2월 27일 팔콘 X를 통해서 11,500개 WBTC를 소각을 했고 WBTC 유통 공급량은 21년도 5월 이후 최저 수준의 16만 4,396달러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연간 평균 비교한 총 채굴 수익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초기 수요 반환 단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강세장 이전에는 채굴 수익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 고금리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오스의 EVM에 따른 뭐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오스가 잠깐 이렇게 꿈틀꿈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VM의 3월 27일 마지막 테스트넷과 4월 14일 메인넷 베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커브 V1의 평균 거래 규모가 1년 만에 최대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약 7만 달러로 21년 12월 19일 주에 기록했던 90만 달러가 넘는 최고치의 12배 정도 적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FTX로 대부분 디파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BUSD에 따른 영향으로 커브에서 어느 정도 묶어져 있었던 것도 좀 거기에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갖고, 거기서 또 대량으로 물량이 또 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더리움 내용인데요. 이번에 세폴리아 상하이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이제 남아져 있는 업그레이드가 3월 21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약간의 이제 블록 높이에 따라서 좀 일정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4월로 미루어질 수 있다. 메인넷 상하이가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굳이 3월 달에 있는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는데, 그래도 어떠한 특정 또 오류나 뭐 이런 게 좀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 있는 독일에 있는 게임사 한 곳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클레이튼 소식인데요. 새로운 토크노믹스 제한 통과가 됐고 소각에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52억 개 정도 되는 물량을요. 근데 클레이튼 서상민 씨가 바이백 계획은 없지만 바이백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뭔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바이백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은 파장이 커지자 짧게 말해서 발생한 오해이다.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오해가 발생한다니 오해라기보다는 실현한 거 아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정 추이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뭐 파일코인, 그리고 플레어 에어드랍, 그리고 JK, EVM, 그리고 NFT 일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부분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이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냐, 기술주 중심도 생각보다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거래소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제곱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최근에 있는 동향이 1700만 개가 비트코인이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실질 채굴 물량을 빼면 대부분 한 200만 개 언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환율에 따른 높이에 따를 때마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환율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에 있는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갈 수 없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채굴 회사들에 따른 생각보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번에 오디널 부분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계속 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채굴 회사들에 따른 이익이 그렇게까지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우리는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은 3월달에 넘어갔고 3월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뭐 또 잘 방어를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아무래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적인 가격대가 좀 왔으면 저도 사보고는 싶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납품이 조금 더 이렇게 꼬리를 내면서 나는 시점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돼요. 특정 이제 또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의 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좀 지루한 패턴으로 저는 분할 매입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이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가지고 분할적 관점으로 모아가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그래도 만족할 정도만큼 수익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요즘에 위기와 패턴 부분이 앞으로도 2년이 더 변칙성과 변곡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습관도 이번 기회에 있었을 때 다채롭게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1년 추이로 이렇게 보았을 때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폭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